오늘 이야기 속 둘째 아들 길상은 어린 시절 염소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그가 대학 졸업 후 고향에 내려가서 염소를 다시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덕 너머로 사라진 새끼 염소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아 낙담하고 있었던 시절,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막내 여동생 기록이는 가출도 하고 급기야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어느 여름 햇살이 눈부시던 아침, 온 가족이 빠짐없이 함께했던 아침 밥상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온 가족이 함께 밥상에 마주 앉지 못했습니다. 이제 중년의 세월을 지나며 그 식구 중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그날 아침의 밥상머리가 자신의 삶에 살아 꿈틀거리는 기억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왜 지겹고 따분한, 정말 듣기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 기억이 되었을까요? 둘째 아들 길상은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집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사는 염소 같은 가족이 되었을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던 어머니, 할 말을 다 하지 않은 아버지, 차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형, 듣고 싶은 말들을 아직 남겨둔 누나, 여동생들, 그리고 이혼한 아내,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을 생각하며 여전히 허공에 겉도는 매거리는 염소의 울음소리를 떠올립니다. 오늘도 염소 가족이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진정한 밥상, 진정한 가족,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날의 아침을 떠올리는 건 막내딸뿐일까? 막내 여동생과 우연히 시내에서 만난 둘째 아들은 동생이 커피를 2모금쯤 마시고는 오빠, 난 왜 자꾸 그러니까 껌떡하면 그때가 생각나는지 몰라. 그날 아침 말이야 했을 때 내색할 수는 없는 익숙한 지겨움을 느꼈다. 우선 동생의 그 특이한 말투가 그날따라 거슬렸고, 무엇보다 약속을 해서든 우연히든 옛날 식구들을 만난다는 것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리 편안한 일이 못 되었다. 다짜고짜 지겹거나 지루하거나 따분하거나 화가 났다. 둘째 아들이 이제는 옛날 식구라고 생각하는 식구들을 만날 때 가장 지겨움을 느끼는 대목은 바로 옛날 추억 이야기를 끝없이 듣고 있어야 할 때였다. 그래도 동생이니까 오빠로서 해준 것도 없는 처지라 말이라도 들어는 줘야 한다. 나이는 먹었지만 어쨌든 동생이니까 귀엽지 않은가? 귀여워해줘야 하지 않는가? 왜냐? 오빠니까. 어렸을 때는 나이차 때문에라도 가장 무심하게 대했던 게 이 애 아닌가? 이 애? 쉰이 훨씬 넘었는데 그래도 동생이니까. 지금이라도 잘해주자. 저나 나나 다 늙은 이 마당에 까짓것. 둘째 아들은 팔짱을 끼고 여동생의 얼굴을 지그시 짐짓 여유로운 표정으로 바라본다. 언제 말이냐? 작은 오빠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 하고서는 마치 혼잣말처럼 미대 다니는 우리 오빠는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도 잘 불렀지. 우리 둘째 오빠는. 막내는 조금만 방심하면 옆길로 새버릇한다. 껌떡하면 생각나는 그때가 언제냐? 그때 왜 있잖아. 광부가 구조됐잖아. 양창선인가 김창선인가 하는 광부. 그날 그 사람이 구조되었다고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거 들으면서 우리 식구들 밥 먹었잖아. 평상에서. 둘째 아들은 그때의 기억이 없다. 그때 말이야, 평상 옆에 옥수수가 얼마나 큰 나무처럼 여겨졌는지 몰라. 큰오빠 민머리 위에 옥수수 이파리가 막 그림을 그렸지. 아, 아름다운, 아니다, 평화로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아침 밥상머리였어, 그때가. 막내딸은 왜 자꾸
껌떡하면 그때 그날 아침이 떠오르는지 그날 아침의 풍경이 숫째 자기 인생을 쭉 따라다니는지를 모르면서도 또 알 것 같았다. 알 것 같은 바로 그 이유를 그러나 막내딸은 말하지 못한다. 말하다 보면 피차 서로 민망해질 것이다. 내 기억에는 그때가 꼭 우리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밥 먹었던 마지막 날인 것만 같다는 말 정도는 그래도 아직 괜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내게는 그날 아침 이후 우리 식구들이 아니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아니 평화로운 아니다 빛나는 아침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자꾸 그날 아침이 생각나는 것 같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이후로 사는 것이 힘들었다는 말 같은 것을 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도움을 못 줘 미안하다는 말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괴로운 일일 터인데. 나이 탓인가 폐경 전후쯤에서 막내딸은 부쩍 그날 아침의 풍경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길에서 우연히 오빠를 만나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자 할 얘기가 얼른 떠오르지 않았고 잠깐의 침묵이 주는 압박감 비슷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에라 모르겠다. 불쑥 제 머릿속을 맴도는 그 옛날 그 아침의 밥상머리 이야기를 하고야 말았다. 투명한 햇살이 마당 가득 찰랑거리는 여름 아침이다. 도시이지만 집집마다 마당에 화단이나 채마밭을 일구고 살던 시절이다. 간밤에 내린 이슬방울을 매단 꽃잎과 이파리들, 보라색, 자주색 나팔꽃, 노란 수세미꽃, 오이, 호박꽃, 사과향이 나는 분꽃, 옆에만 가도 약이 될 것 같은 향기가 나는 족두리꽃, 마당 한편에 별처럼 반짝이는 채송화꽃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몰라도 왠지 있었을 것 같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그냥 마당에 옥수수만 있었어도 좋았을 것이다. 그 옥수수 그늘 아래서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작은 평상에 모여 앉아 아침밥을 먹는 그 좋은 순간이 길을 가면서도 떠오르고 잠을 자면서도 떠오른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도 떠오르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도 떠오른다. 5살 어느 여름 아침의 햇살과 그 햇살이 만들어낸 옥수수 그늘과 그리고 밥을 먹는 식구들의 풍경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지를 아는 그래서 더욱더 짠한 기분이 들게 하는 그날 아침의 풍경이라니. 그러나 눈치 빠른 막내딸은 50년이 다 된 그 옛날 이야기를 오빠가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오빠에게는 지나간 옛날 이야기보다 현실이 더 급하다는 것을. 그래서 급하게 현실로 돌아온다. 오빠 근데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 아니 오는 게 아니고 가는 길인가? 갔다가 돌아가셔도 된다고 해서 돌아가려다가 돌아오는 길이야. 막내딸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싱겁게 웃고 만다. 막내딸은 보험 외판 관련 서류가 든 노트북 가방을 들고 일어나며 묻는다. 주말 요즘은 금요일이 주말이야이? 하여간 주말 저녁에 큰오빠 집에 올 거지? 왜 큰오빠 집에 와야 하느냐고 물어야 하지만 묻는 것도 구차스러워서 대뜸 아니 못 와. 막내딸이 눈을 치켜뜬다. 못 온다고? 형 집에 안 가면 여자 형제들에게 뭔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급하게 오지는 못하고 아마 갈 수는 있을 거야 하고 말았다. 근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이라고 대답하는 동생의 인매가 묘하게 일그러져 보인다. 커피값을 지불하고 카페를 나가서도 또 유리창 밖에서 둘째 아들 쪽으로 웃는 것도 아니고 찡그리는 것도 아닌 오리무중의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횡단보도를 건너 총총 사라졌다. 그때 문득 영상 하나가 눈앞으로 휙 지나갔다. 새끼 염소 한 마리가 식구들 몰래 언덕을 넘어가는구나. 소년 시절에 염소를 키우다만 미련이 작용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시골집에서 염소를 길렀다. 어머니가 언덕 위로 숨차게 올라오며 악을 썼다. 기령아이, 오기 잡아오너라. 잡아와서 방 안에 집어넣고 쇠대를 콱 잠가불어라. 철물점집 그 머스마하고 어디다 방을 얻었단다. 시내시장 건너 담배가게집 문간방이란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연애를 해서 집을 나간 막내딸을 잡아오라고 어머니는 발을 구르는데 어머니,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또 없어졌어요. 어찌끄나 어디로 갔끄나 재 넘어갔끄나 강 넘어갔끄나 사뭇 근심 어린 표정이다가 문득 다시 숨이 넘어갔다. 염생이는 염생이고 우선 기록이 잡아오라니까. 어머니 염소가 말이죠. 언덕을 넘어간 것 같아요. 장차 이 언덕에는 바람만 가득 차겠죠. 염소란 염소는 다 사라진 이 넓은 초원에 바람만 썰렁썰렁 할 겁니다. 하고 싶었으나 멍하게 서 있지 말고 네 동생 잡아오라니까. 초로의 여인이 다시 한번 발을 굴렀다. 염소 농사가 완벽한 실패로 끝나갈 즈음 지방대학에 강사 자리가 생겨 집을 떠났다. 잡아다 놓은 막내 소식을 학교 공금횡령건으로 감옥에 간 이사장을 면회하고 돌아온 날 하숙집으로 온 전화를 통해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맥이 풀려 있었다. 아이, 야가 애를 베풀었단다야. 네 생활은 어찌냐? 잘 될 겁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밥이요? 잘 먹고 있어요. 결혼요? 자리 안정되면 당연히 생기겠죠. 어머니도 건강 잘 챙기세요. 둘째 아들이 수화기를 내리는 순간 어디선가 매의 염소 울음소리가 나면서 진저리가 쳐졌다. 그 소리는 바로 제 속에서 나는 것이었다. 둘째 아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10번이면 10번 다 똑같이 매거릴 것이라는 사실을. 매거리지 않고 실은 어머니, 제 전임 자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리인 줄이나 아세요? 그것이 말입니다. 아부의 보상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그나마 대가로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좀 좋겠습니까? 제가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거지 교수예요. 거지 교수.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밥이요? 잘 먹고 있어요는 반복되었고 반복의 끝에서 염소 울음소리는 여지없이 나왔다. 왜 멀쩡한 대학 교수 자리를 그만둔다는 거냐고 울상이던 어머니한테 또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 어머니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연구소라 이름 붙였지만 기실 개인 사업체인 공공조형연구소는 구제금융 대란의 장풍에 맥없이 무너졌다. 때가 때인지라 활로가 막힌 대형 갤러리들이 공공미술 쪽으로 뛰어들었다. 경쟁에서 졌고 자금줄은 막혔다. 담보 잡혔던 집이 날아갔고 동시에 전임되던 해 봄에 만나서 10년을 함께 산 아내와 아이도 제 살 길로 날아갔다. 갚지 못한 빚은 악성 채권이 되어 대부업체로 팔리기 시작했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채권을 산 대부회사에서 재산명시 소송을 제기해 오면 연례행사처럼 둘째 아들은 법원 나들이를 해야 한다. 둘째 아들에게는 현금, 어음, 수표, 국채, 공채, 회사채, 금, 은, 백금류, 시계,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악기 같은 동산이 없다.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청구권, 광업권, 어업권도 없다.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소득세법상의 소득, 금전채권, 인도채권, 예금 및 보험금도 없고 특허권, 회원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이 없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위 목록 전체 해당 사항 없음 칸에만 V자 표시를 한 서류를 들고 법원으로 갔다. 2016 카명 9235번 하기룡 씨 하고 부르는 소리에 대답을 안 하고 바로 나갔더니 제 이름이 2번이나 불렸다.
재산 명시 서류를 제출하니 판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가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동생에게 돌아가셔도 된다고 해서 돌아가려다가 돌아온다고 했던 말은 실없는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둘째 아들은 사실 길모퉁이에서 여동생이 누군가와 인사를 하고 이쪽으로 막 돌아 나오고 있을 때 모른 척하고 딴 길로 가버릴 수도 있었다. 어쩌면 여동생도 그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여동생이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 때 둘째 아들에게는 사뭇 오랜 영상 하나가 여지없이 떠올랐더랬다. 식구들 몰래 집 나간 새끼 염소가 지금 저기 저 언덕배기에 나타나고 있구나. 마침 카페가 있었고 딱히 할 말이 없어 바로 헤어져야 하지만 그러는 것도 어색해 둘은 자연스럽게 카페로 들어왔던 것인데 동생이 앉았던 빈자리를 바라보니 둘째 아들은 은근히 분노 혹은 노기가 느껴졌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모멸감 비슷한 감정도 밀려왔다. 우연히 만난 여동생이 아무리 할 말이 별로 없고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해도 뜬금없이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늘어놓다가 버리기 전에 단물 빠진 껌을 딱 소리나게 마지막으로 한번 씹듯이 거두절미하고 큰오빠 집에 올 거지 하는 말을 남겨두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여동생은 오빠 요새 어떻게 지내라고 묻는 순간 둘째 오빠의 심란한 일상이 자기한테로 고스란히 쏟아져 들어오기라도 할 것 같아서 그런 것 저런 것 나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을 거고 알고 싶지도 않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양창선인가 김창선인가 하는 사람이 무너진 갱도에서 보름 만에 구출됐다는 소식을 들은 날 아침 이야기나 늘어놓았는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슬금슬금 피어오르려던 노기를 고이한 염소 새끼 같으니 혼잣말로 다스려 놓고 그때 자신은 몇 살이고 무엇을 했던가, 그때 기억이 남아있기는 한 건가, 그런데 왜 동생을 보자마자 오래된 그 영상이 떠올랐던 것인지를 생각하느라 머릿속이 분주해졌다. 13살의 소녀는 언덕을 향해서 다름질 친다. 언덕 위에 피어난 하얀 억새가 바람에 몸을 흔든다. 흔들리는 억새는 하늘과 바로 맞닿아 있다. 하늘과 맞닿은 억새밭 사이에 소년이 키우는 5마리의 새끼 염소와 1마리의 어미 염소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어미 염소 1마리와 새끼 염소 4마리뿐이다. 새끼 염소들의 아비인 숫염소는 얼마 전 언덕을 넘어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아비 염소가 없어진 다음 날 새끼 염소 1마리가 또 언덕을 넘어갔다. 염소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소녀는 언덕을 넘어서 갔다고 생각했다. 언덕을 넘어간 염소들이 바람 부는 길을 하염없이 가고 있는 꿈을 꾸기도 하던 13살 소녀는 화들짝 눈을 떴다. 화요일 오전 카페 골드렛빛 안은 조용했다. 토끼들이 초원을 논일고 있는 그림 장식 탓인가 요새 그리고 있는 가족도 연작을 생각했다. 작업실에 들어가는 대로 남은 4마리 중에서도 2마리의 염소를 덜어내자 마지막에는 1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군. 좀 전에 집 나간 염소 새끼 아니 막내 여동생을 만났더니 주말에 형 집으로 올 거냐고 묻더라고요는 생략한 채 저예요 하고 전화했더니 형이 대뜸 별일 없으면 점심이나 함께 하자고 한다. 주말이 아니고 지금요? 주말은 주말이고 오늘은 오늘이지. 아버지와 형이 사는 시골집은 도시 경계를 벗어나 비닐하우스가 펼쳐진 들판을 지나 산 너머로 10년 전부터 생겨난 새 도시의 아파트 스카이라인이 언뜻 보이는 야산 입구에 있다. 첩첩산중처럼 여겨지던 곳이 지금은 새로 생겨난 도시 때문에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애매한 길가집이 되었다. 아버지의 수목원 근처로 카페나 음식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는 둘째 딸 부부가 하는 오리탕 집도 있다. 아버지 집 앞에서는 광역버스를 탔다. 먼 산의 버드나무 둘레가 희미한 연두빛으로
갓 물들기 시작하는 이른 봄날 오전의 버스 안은 한가했다. 출근 시간이 지난 버스 안의 한가로움이 둘째 아들은 편안했다. 아무것도 책임질 것이 없는 시간과 공간이 주는 편안함일 터였다. 배드민턴 채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 두셨어요? 전구채 말이냐? 큰아들은 잠깐 배드민턴 채와 전구채가 다른 것 아니냐고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전구채 같은 것을 우산꽂이에 함께 뒀더니 얼른 눈에 안 띄어. 그래서 다용도실에 걸어둔 거야. 2개가 다 필요해? 하나만요. 쏟아진 개밥은 마당에 깔린 쇠석 사이에 섞여 있다. 개밥과 쇠석을 배드민턴 채 위에 쓸어 담는다. 성긴 채그물 아래로 개밥이 빠지게 하려는 심사다. 그러나 개밥이 다 빠지기도 전에 개가 날름날름 다 먹어치웠다. 약간 굽은 듯한 큰아들의 등에 봄햇살이 따스하다. 그릇에 주는 밥은 없더니 거기 있는 것은 다 먹는구나. 야, 그놈 맹랑하다. 아버지도 나머지 채를 가지고 온다. 뭐 하세요들? 아버지와 아들이 배드민턴 채 개밥 주기를 하는 등 뒤에 언제 왔는지 둘째 아들이 서 있다. 큰아들은 지난 겨울 눈이 온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차가 눈길에 미끄러졌다.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간 것도 아니었다. 같은 사범대학에서 퇴직한 동료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다. 아침까지 내리던 눈이 9시쯤 되자 그친 뒤 해가 났고 해가 비치는 곳은 벌써 녹기 시작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간다는 뉴스를 본 것도 같아 조심히 운전하면 되겠지 싶어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약속한 식당에 거의 다 와서 그만 사고가 났다.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응달에서였다. 옆좌석의 컨테이너가 기우뚱하더라고. 금방이라도 덮칠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핸들을 조금 틀었는데 그대로 미끄러지는 거야. 눈길에 미끄러진다는 게 속수무책인 것이더라고. 속수무책이라는 말의 의미를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고서야 진정으로 배운 것 같아. 야,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다 야. 고트 자이당크. 누나의 독일 말은 싹둑 자른 흰 단발머리와 썩 어울리는 듯도 했다. 누나는 파독 간호사였다. 독일에서 40년을 살았다. 자식들이 제 갈 길 가기를 기다렸다가 4년 전에 돌아왔다. 독일인 남편과 함께였다. 나도 저희 나라에서 40년을 넘게 살아줬으니 저도 내 나라에서 나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줘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내 누나는 멀리 가버렸군. 우리 길자 누나는 멀리 산 너머로 가버렸어. 강 너머 가버렸어. 그래 놓고는 바다 건너서 이상한 누나가 온 거야. 그렇지? 큰아들의 말에 누나는 그저 피식 웃고 만다. 누나의 완강한 독일식, 독일투, 독일말은 누나의 하얀 단발머리하고만 어울리지 자신이 기억하는 우리 길자 누나하고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고 싶었으나 그쯤에서 그만두었다. 야, 저 여자가 독일에 호텔도 가지고 있고 말도 가지고 있고 뭐 별별 것 다 가지고 있는 여자라지? 침대맡에 켜져 있는 텔레비전에서 작달막한 여자가 수의 차림으로 악을 쓴다. 3대를 다 멸하려고 합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요. 여자의 주변 어디선가 또 다른 여자가 연병헌해, 연병헌해, 연병헌해를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독일에도 연병한다는 말이 있나? 연병은 열병이라는 건데 에라이 똥이다 샤이셰. 야무진 독일욕이 부어오른 큰아들의 이마를 딱 쳤다. 큰아들이 상처를 한 지 서너 달 뒤에 호랍이 둘이 각자 큰 집을 갖고 사는 건 낭비야. 이리 오너라. 아버지의 제안이 아니더라도 구순에 혼자 된 아버지가 늘 염려되었기는 했었다. 큰아들이 살던 아파트를 팔고 짐을 싣고 왔을 때 마당의 수목에 물을 주던 아버지가 물호수를 그대로 둔 채 어서와 하고 웃으며 드러낸 치아는 아직 건강해 보였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구나 싶어서 큰아들은 속으로 적이 안심이 되었다. 그동안 딸들이 번갈아가며
아버지 집에 들러 반찬을 해 나른다던가 빨랫감을 가져갔다가 가져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아버지 생활을 살폈는데 큰아들이 오자 아버지는 전속도우미가 왔으니 여자들은 그만 사퇴하라는 말로 딸들의 방문을 중지시켰다. 앞 이마를 차 유리창에 3개 박은 큰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큰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오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딸들이 다시 번갈아가며 아버지 집을 왕래하다가 빙판길에 다리를 삐끗한 큰딸이 아예 자기 집으로 모셔갔는데 아버지는 늙은 외국인 사위가 불편해서였는지 큰아들이 퇴원하자마자 다시 집으로 왔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날만 기다렸다는 티를 확연히 냈다. 두 늙은 남자가 엷은 먼지막이 덮인 식탁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문득 아버지가 소주나 한잔 하자꾸나. 걔집에서 디립다 브로트만 처먹어서인지 속이 좀 편치 않아. 병원에서 막 나온 아들에게는 반잔을 따라주고 소주 한 잔을 달게 마신 아버지가 나를 굳이 저희 집으로 데려간 게 지 남편 때문이었던 것 같아. 골골한 지 남편 말동무 시키려고이. 내가 독일어는 못하고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영어 나부랭이 몇 갠데 영어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여? 막걸리여이? 몇 마디 하고 나니 눈 마주치면 실없이 웃는 일밖에 없더라. 숫째 감옥살이를 하고 왔다고. 어머니의 고향 말투까지 섞어가며 즐겁게 큰딸 흉을 보았다. 술 몇 잔으로 속이 편해진 아버지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들은 습관적으로 책상 앞에 앉았다. 사고 나던 날 아침까지 보던 책이 읽던 페이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그들에 따르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 다른 식의 분석이 문제점에 대한 해석이랍시고 아닌지 궁금하다. 해결책은 아닌지 이기적인 개인들이 동물적 형상의 탈근대적 회귀한다. 파편이 된 문장들 위로 아내가 쓰러졌던 날의 부엌 풍경이 겹쳐졌다. 아내는 왜 그다지도 무더운 날 더위에 어울리지 않는 음식인 짜장면을 볶았던가. 아내는 짜장면을 볶다가 부엌 바닥에 쓰러졌고 쓰러진 아내의 손에 아직도 쥐어져 있는 주걱에서 검은 짜장 소스가 뺨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급작스러운 아내의 죽음 이후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나날이 다행인 것 같기도 하다가 괴롭기도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인 것 같기도 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가 그랬다. 병원에서는 몇 달간 약만 복용하면 문제없을 것이라 진단하고 퇴원을 시켰겠지만 아내의 뺨에 흘러내리던 검은 짜장 소스같이 끈적한 느낌의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어떤 물질이 제 머릿속 어느 곳인가로 흘러내리는 확연한 불쾌감을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것이고 설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큰아들은 알고 있다. 쓰러지기 전에 아내도 그랬을까? 자신이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어떤 전조 증상을 감지하긴 했지만 식구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그 느낌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않았던 것일까? 제 남편의 직장을 따라 중국으로 간 딸은 잘 살고 있을까? 딸이 아이를 낳은 지 5개월이 넘었는데 큰아들은 아직 손주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다. 가끔 아이 사진을 보내오는 딸에게 이쁘다, 아이고 자식도 하는 몇 마디 허무한 감탄사나 보내면서 왜 한 번도 딸애가 잘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 그저 잘 살고 있을 것이란 전제만 했던 것일까? 하는 반성도 아니고 회한도 아닌 조금은 낯선 감정에서 발현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간단없이 밀려왔다가 밀려갔다. 이 애가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제 남편하고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은 깊은 곳, 제 몸속 어딘가 저만이 알고 있는 우물 같은 장소에 웅크린 딱딱한 것, 그것을 굳이 슬픔이라거나 그늘이라고 하면 좀 민망해질 수도 있을 그런 것이 딸에게도 있을 것이다. 왜 없겠는가? 사람의 자식인데. 아버지는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고 싶어서 술을 드신 것이 아닐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하고 싶어서 술기운을 빌려 큰딸내 흉을 보셨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딸내 흉을 보는 즐거움이란 게 연출된 즐거움이 아니었을까. 유아 시절에 어머니한테 혼나서 울다가 그 울음 그치고 눈물도 마른 지 오랜데도 아버지가 퇴근해 오면 새 눈물을 억지로 짜내며 가라앉은 서러움을 한껏 과장한 적이 있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뭘 잘못했는데 우리 상희를 울렸느냐고 어머니를 타박하다가 조용한 자리에서 문득 야야 길상아 떼아뜨르 그만하라우 많이 하면 지친다. 눈을 찡긋했다.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 고향말이 얼마나 싱그러웠던지 얼마나 사무치는지 애달픈지. 어깨에 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느껴져 눈이 떠졌다. 고개가 의자 아래로 깊숙이 떨어져 있다. 야야 춥다. 침대에 들어가라. 고개가 아주 부러진 꽃대궁이 됐구나 야. 예. 대답하는 순간 자신이 70에 가까운 노인이 아니라 10몇 살의 까까머리 아이가 된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할아버지가 남긴 땅을 개간해 수목원을 만들어야겠다고 시골로 갔다. 90% 넘는 투표율에 90% 넘는 찬성으로 헌법이 바뀌었던 다음해 봄 입대한 지 석 달 만에 첫 휴가를 나왔을 때 헌법이 바뀌는 것에 발을 맞추려고 그랬던 것처럼 집안 상황도 바뀌어 있었다. 나무가 언제 자라 돈이 될까요? 어머니가 가장 묻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묻고 싶은 말을 가장 묻지 못하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것을 큰아들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물음을 큰아들이 우회해서 물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 뭐라고 지내실 겁니까? 책이나 보는 거지 뭐. 딴에는 힘들게 묻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큰아들이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입대를 한 지 한 달 뒤 간호대를 졸업한 큰딸은 독일로 갔다. 비행기 트랩에 오르기 전 한복을 입은 큰딸이 옷고름으로 눈물을 닦는 동안 큰딸 등을 내내 두드리면서도 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다. 다만 건강해, 건강해이 한사코 건강해야서 건강하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이별의 순간을 맞고 말았다. 하고 싶은 말일수록 하지 못하는 자신을 두고 어머니는 반편이 김복순이라고 표현하곤 했다. 나는 그날 짧은 배웅만 했지 문 앞에서. 이별의 순간이란 게 말이야 길어봤자 좋지 않아. 자식 새끼 돈벌이 시키려고 타국으로 보내는 놈이 아바지는 무슨 얼어 죽을 아바지야. 개뿔이나. 한참 동백나무 묘목을 심고 있는데 언제 왔는지 네 오만이 반푼이 김복순이가 말이야. 발작 소리도 없이 와서는 내 등짝을 후드려 패더란 말이지. 아이쿠나야 간땡이가 떨어지더구나잉. 말은 못하고 내 등짝만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이 후드려 놓고는 삽자를 움켜잡고 껌껌해질 때까지 밤이슬이 흠뻑 내릴 때까지 동백나무 묘목만 심어대더구나. 네 오만이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고족한 저녁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한 말이었다. 이제 둘 다 혼자 된 머리가 허연 큰아들과 머리가 검은 아버지가 산책을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친구냐고 묻기도 한다. 왜 머리가 검으시냐고, 비결이 무엇이냐고 큰아들이 물으면 아버지는 그냥 빙그레 웃는다. 아내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부엌 일을 손에 잡아본 큰아들이 요리책을 보면서 해준 감자탕이라든가 해물탕 같은 것을 아버지가 오물거리며 잘 먹으면 큰아들은 행복했다. 늙은 아들이 아버지 육주에 물 받아놨어요. 들어가세요 하면 이번에는 아버지가 행복했다. 목욕을 끝내고 커다란 타월로 아랫도리만 가리고 나온 아버지가 여자들이 없으니 편구나 하면 아들은 일부러 크게 웃었다. 늙은 아버지와 늙은 아들이 각각의 처들을 먼저 보내고 꾸리는 일상은 그런대로 좋은 일상이라고 할 만했다. 아침 산책을 하고 돌아와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먹고 각자 자기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끓여 소주 한 잔을 하고 그리고 또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지기 전에 집을 나서 가까운 맛집이나 둘째 딸의 오리탕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거나 또 기분이 동하면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거나 산 아래 도시 쪽에 새로 생기기 시작하는 카페들 중 분위기 좋은 곳을 골라 와인을 한잔하는 것도 좋았다. 지난 겨울의 교통사고는 사실 큰딸 말대로 그만하기가 천만 다행인 일로 부드럽게 끝난 일이다. 머릿속을 찍는 기계에 2번이나 들어갔지만 결과는 별 이상이 없었다.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었고 처음에는 부풀어 오를 대로 올랐던 이마도 아무 일도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 지 오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큰아들은 달라졌다. 아버지와의 그런대로 괜찮았던 일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뭔가가 달라졌다. 둘째 아들은 형이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기록이가 주말에 형 집에 올 거냐고 묻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 생신이잖니? 아참 내가 깜빡했네. 하여간 요새는 뭐든지 깜빡깜빡하네요. 오랜만에 세 남자가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동생이 온다고 해서 큰아들은 장을 봐왔다. 뜨거운 콩나물 밥을 양념 간장에 비벼 먹은 후에 와인병을 따서 말린 견과류를 안주 삼아 아버지와 동생한테 먼저 따라주고 자신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만들어 원샷을 했다. 큰아들이 왜 와인이 아닌 소맥을 마시는지 아버지도 동생도 묻지 않았다. 큰아들은 그것이 편했다. 여자 형제들 앞에서 같은 상황이라면 한바탕 왁자지껄 생 난리가 날 것이다. 여자 형제들의 오지랖은 얼마나 정겨우면서도 번거로운가. 아인슈타인은 정말 위대한 사람 같아. 그런데 위대한 사람도 가끔은 실수를 하더라고.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팽창을 믿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위대한 과학자의 선입견이었지. 아버지는 큰아들의 뜬금없는 아인슈타인 이야기에 고요히 귀를 기울였다.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것이 소년 같기도 했다. 큰아들의 말을 듣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 은폐하면서 고요히 듣고 있는 둘째 아들의 머릿속으로 문득 막내 동생의 말이 번져들었다. 오빠, 나는 왜 껌떡하면 그때가 생각나는지 몰라. 양창선인가 김창선인가는 광부가 구조된 날 아침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별과 별 사이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냐? 사람 사이처럼 말이지. 오빠, 난 왜 껌떡하면 그날 아침이 자꾸 생각나는지 몰라. 그날 아침의 햇빛과 그늘 말이야. 햇빛이 만들어낸 빛남과 햇빛이 만들어낸 그늘. 동생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름 만에 구조된 양창선이라는 광부가 아니라는 것은 둘째 아들도 알고 있다. 양창선이라는 광부가 구조됐다는 라디오 뉴스가 특히 그날 아침을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한 요소이기는 할 것이지만 말이다. 동생이 껌떡하면 그날 아침을 생각하는 것은 그날 아침의 밥상머리가 그나마 동생에게 행복한 기억이어서일지도 모른다. 가족들에게 그날 아침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평화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서일지도. 우주는 지금도 계속 가속 팽창하고 있어. 팽창의 원인은 암흑 에너지 때문이란다. 암흑 에너지가 뭐라는 거냐? 한마디로 알 수 없는 에너지라는 거죠. 우주의 73%가 암흑 에너지인데 형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막내 여동생이 껌떡하면 떠오른다는 그날 아침의 햇빛과 그늘을 말하고 싶었으나 형은 2번째 술을 시원하게 마시고 나서 펜과 종이를 가져오는 것을 보니 하던 말을 쉽게 끝내지는 않을 것 같았다. 형의 말소리가 어느 순간 매 염소 울음소리로 들리는 것이 와인 몇 잔의 취기 때문인가. 형이 매거리자 언덕을 넘어갔던 아버지가 소년이 되어 돌아온 늙은 아버지가 화답했다. 아, 우주 나이가 137억 년이로구나. 매. 언제쯤이나 동생이 이야기했던 그날 그 아침을 말할 수 있을까 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형이 옆구리를 툭 치며 그런데 너는 요새 무슨 작업하고 있어? 응? 염소 작업해. 염소. 매.
매. 아버지와 형이 동시에 낸 염소 울음소리는 하하 그렇구나. 오, 그거 좋구나가 아니었을까. 저녁의 방명 속에서 염소들이 언덕 너머로 모두 사라지고 바람만 가득한 캠퍼스를 바라보고 있는데 화요일 저녁 형에게 끝내 말하지 못한 막내 여동생의 그날 아침이 또다시 떠올랐다. 바람찬 언덕을 넘어갔는데 언덕 아래도 바람이 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날 아침의 햇살과 옥수수 그늘을 너의 보금자리 삼는다는 것을 알지. 무책임한 남편과 셋이나 되는 아이들. 오빠 안 와? 둘째 동생의 전화다. 난 화요일에 다녀왔어. 아이 그래도 와. 언니도 보고 싶어하고 나도 그래. 둘째 동생의 교양기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면 묘하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고 보니 누나 본 지도 오래되긴 했어. 오빠 올 때 케이크 하나만 사가지고 와. 생신인데 케이크가 없어. 아버지 초코 좋아하니까 초코로 사와. 초코 케이크가 있는 제과점을 들렀다 오느라 좀 늦었나 싶었는데 둘째 아들이 도착했을 때 누이들은 벌써 가고 없고 아버지와 큰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박정희가 파면됐구나. 야, 박정희가. 큰아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딸이라고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큰아들은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왜 90% 투표율에 90% 찬성으로 헌법이 바뀐 이듬해 봄에 교사 일을 그만두고 시골로 갔는지를. 그러네요. 그 사람이 드디어 파면된 모양입니다. 아이, 술 남은 것 없니? 한잔 하자꾸나. 애미나이들 성화에 양이 안 찼는데 축하주 한 잔 더 마시자꾸나. 마침 둘째 아들이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섰다. 야, 오늘 보니까 길자는 완전히 달러에 나오는 조지 워싱턴 같더라, 야. 못생긴 게 흰 단발머리는 왜 그리 차랑차랑한지, 하하. 요 잡채는 길숙이가 해온 거란다. 필시 지 식당에서 팔고 남은 것일 거라니. 야야, 막둥이가 해온 갈비 좀 남았으면 까이 새끼한테도 좀 갖다 줘라. 냄새만 풍기고 안 준다고 아까부터 인간들 숨을 뒤지게 보는 눈치더라. 한 점 주다가 막둥이 그것이 지가 애쓰게 해온 갈비를 개한테 준다고 눈을 서발이나 흘기는 통에 간담이 다 서늘했다야. 크크크. 용이도 한잔 해라. 기분이 아주 좋을 때 아버지가 딸들 흉을 보거나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큰아들은 알고 있다. 음식들이 특별히 맛있었나 봐요. 아주 맛있었다. 맛이 좋아서 너한테 안 주고 혼자 먹을랬더니 왔구나. 자, 한 잔 더 받아라. 큰아들이 밖으로 나갔다. 둘째 아들도 그 뒤를 따랐다. 아버지가 오늘 특별히. 그래, 기분이 아주 많이 좋으시다. 큰아들이 마당 끝 감나무 숲으로 들어간다. 둘째 아들도 큰아들 옆에 나란히 선다. 큰아들이 지퍼를 내린다. 둘째 아들도 지퍼를 내린다. 두 사람의 발치에서 모락모락 김이 난다. 안에서 아버지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의 아랫도리를 건너다 본다. 야야, 너 아직 싱싱하구나. 둘째 아들이 큰아들의 옆구리를 툭 친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어느새 잠들어 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침실로 부축해가며 묻는다. 둘이 한 잔 더 할까? 둘째 아들은 탁자를 치운다. 치우면서 형이 생략한 말을 속으로 뚬다. 너랑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말이지. 여기서 자고 갈 거지? 둘째 아들은 접시의 음식을 밀폐 용기에 옮겨 냉장고에 수납한다. 큰아들이 빈 접시를 닦으며 또 묻는다. 여기서 자고 갈 거지? 둘째 아들은 남은 갈비 뼈다귀를 걔한테 주려고 밖으로 나온다. 안에서 형이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린다. 둘째 아들이 부엌 창문에 대고 묻는다. 누나랑 애들은 왜 그렇게 빨리 간 거야? 자기들끼리 해야 할 말들이 있대. 서쪽 산 아래로 반이 조금 덜 채워진 달이 지고 있다. 염소들이 사라져간 언덕 너머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다. 저기 사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어느 바람 많이 부는 날이거나 공기 서늘한 밤에 아파트 단지 안을 어슬렁거리는 염소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 염소가 실은 내가 잃어버린 염소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까? 지금이라도 누구든 염소를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달라는 방을 붙일까? 나의 염소 가족들은 언제쯤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모일 수 있을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함께 모여서 어느 햇빛 가득한 봄날이거나 햇빛이 만들어낸 그늘이 싱그러운 여름날의 언덕에서 향긋한 식사를 즐길 수 있을까? 개가 갈비를 뜯는 것을 지켜보며 둘째 아들이 두서없는 생각을 하고 앉았는데 설거지를 마친 큰아들이 두툼한 외투를 가지고 나온다. 공기가 꽤 차다야. 아, 지난번 내가 말하다만 아인슈타인과 우주에 관해서 더 부연하자면 말이다.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굴절에 대해서는 너도 알고 있지? 야, 그게 그렇게 흥미롭더라고. 좀 들어봐야. 큰아들의 말을 들으며 둘째 아들은 생각한다. 어머니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말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하지 않은 말을 생각하고 형이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을 생각하고 누나에게, 여동생들에게, 헤어진 아내에게, 이제는 장성한 아들에게 듣지 못한 말들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들은 그저 허공에서 매거린다. 형이 매거린다. 시간과 공간의 굴절을 따라 끝없이 운동하는 암흑 에너지는 밤길을 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가까워졌다가 멀어진다. 공기는 서늘하고 밤은 깊다.